자, 가볼게요. 교재 354쪽이 2번입니다. 자, 이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인데, 일단 볼게요. 이제 양도가액부터 갑니다. 첫째는 이제 양도가액인데, 이 양도가액이 이제 실지 양도가액이어야 돼요. 그럼 대체 실지 양도가액이 뭐냐 이건데, 실지 양도가액은 당연히 뭐 실지 받은 금액이죠. 그래서 내가 실지 받은 금액, 그래서 너 받은 게 얼마냐 그러면 뭐 5억이면 5억, 그래서 10억이면 10억, 실지 이 받은 금액, 이 금액이 실지 양도가가 돼요. 근데 주의할 건 얘가 아니고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게 뭐냐면 양도를 했는데 이번엔 내가 양도 자체가 뭐 부당행위였다. 이 부당행위는 양도세를 떼먹고자 작정해서 매매를 됐다 할 거 하면 이젠 실지 받은 금액으로 하지 않고 시가로 합니다. 시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실지 받은 금액이 원칙인데 다만 얘가 부당행위가 걸리면 시가, 실지 받은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형성된 매매가에 의해서 세금이 계산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부당행위가 뭐냐? 잠깐 볼게요. 자, 부당행위는 말 그대로 이제 부당하게 매매가 된 거예요. 부당하게. 그럼 부당행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뭐냐면 전제 조건이 반드시 이 특수관계인이에요. 이 특수관계인 얘네가 매매가 돼야 돼요. 그래서 특수관계인 간에 매매가 된 경우에 한정돼요. 그래서 결국은 특수관계인 간에 매매를 하고 그 시가와 그 대가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 발생하게 되면 부당한 매매로 봐요. 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 얘가 안 되면 차이가 시가에 5% 이상 차이가 나도 부당매매에서 3억 이상 차이 나든가 5%둘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됐건 둘 중에 하나가 차이 나면 다 부당한 매매가 된대요. 그럼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전에 봤던 거. 자, 저희 형이 있고 동생인 내가 있어요. 그럼 형하고 나는 일단 특수관계이네요. 그럼 형이 땅이 있는데, 자, 형의 토지가 과거에 취득한 게 5억 원이고요. 현재 이 땅의 시가는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10억 원이에요. 근데 이걸 이번에 동생한테 팔아요. 얼마에 팔았냐? 6억에 팔았어요. 6억에. 그 형은 실지 받은 게 6억. 이중계약서 아니에요. 그래서 실지 받은 게 6억이라서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양도 가격 6억 빼기 취득 가격 5억. 양도 차익 1억. 이렇게 신고를 하러 갔어요. 갔더니 세무서에서 한 말일 저희 형한테 당신은 현재 부당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양도 금액은 6억이 아니고 얼마다? 10억이다. 고로 양도 차익도 얼마다? 5억이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세금 내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형이 이제 방망이도 난리 났죠. 왜? 내가 무슨 부당 매매냐? 실제 6억 받은 건데. 그때 세무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하고 동생은 현재 특수관계인이고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했을 때 그 시가와 대가와 차이, 시가와 대가와의 그 차이가 현재 4억 났죠. 그게 3억이 넘어가면 4억이면 3억 넘어갔네. 그럼 이 매매는 부당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로 한다? 10억으로 한다. 그랬더니 저희 형이 다시 그래요. 야 그러면 3억만 안 남으면 되지. 그래서 그럼 9억에 팔면 되겠네. 그래서 9억이라고 다시 해왔어요. 그러면 현재 10억과 9억이면 1억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럼 3억은 되지 않죠. 하지만 유의 규정에 걸려요. 시가의 5%. 그럼 시가가 10억이면 10억에 5%면 얼마인데?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인데 현재 얼마 차이 납니까? 1억 차이 난다 이거죠. 그럼 얘도 부당 매매니까 인정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되면 항상 부당 매매가 다 시가로 하게 된대요. 그래서 보면 1번. 자, 354조 매매가액 1번. 양도가액인데 첫째 해당 자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지 거래한 가액이에요. 실지 매매한 금액입니다. 다만 2번. 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따른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해서 취득한 시가에 비달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면 그때 뭐래요? 그때 시가에 의해서 계산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부당은 뭐로 한다? 시가로 한다. 둘째, 자 이제 취득가액 갑니다. 취득가액은 되게 많아요. 이게 다 합쳐야 돼요. 전부 다 합쳐서 한꺼번에 갑니다. 합쳐서. 첫째 뭐가 있냐면 첫째는 매입했으면 매입 가격, 직접 지면 건설 가격. 그래서 매입 가액이나 이 건설 가액이 취득 가액이 돼요. 다만
조심할 건 이 매입이나 건설가에게는 취득할 때 발생한 제반 비용이 포함돼요. 제반 비용이 항상 포함이 됩니다. 더 주의할 건 이거예요. 이 매입한 가격인데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 매입한 가격에는 조심할 게 첫째,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포함시켜요. 포함시키고 둘째, 부당 행위로 인한 부당행위입니다. 부당행위로 인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해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이거죠. 얘는 결국은 실지급액으로 한다 이런 얘기고, 얘는 결국은 시가로 한다. 그럼 얘부터 할게요. 부당행위부터. 그럼 아까 봐요. 아까 이제 형이 팔았어요. 동생한테 팔고, 형이 어쨌든 10억짜리를 갖다가 6억에 팔았다 합시다. 6억에 팔면 어쨌든 세법상은 부당행위가 돼요. 부당행위인데, 근데 부당행위에 대해서 형은 결국 얼마? 10억에 대해서 5억으로 양도세를 냈어요. 내고 나서 이 사실을 동생인 나에게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얘기를 하게 되면 동생은 저는 또 부담 느낄 테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세법도 모르니까 6억에 산 것도 계속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형님만 혼자 괜히 저한테 6억에 팔아갖고 엄청난 세금을 낸 거예요. 내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이 6억에 산 땅을 제 3자에게 팔아요. 얼마 팔았냐? 12억에 3자에게 팔았어요. 팔고 세금 신고다 갔어요. 양도 가격 12억, 매액이 취득 가격 6억, 양도 차익 6억. 이렇게 신고를 하러 갔더니 세무서에서 야, 너 과거에 너 형하고 매매했었지? 너희 형이 그때 부당행위로 돼갖고 10억으로 양도금액이 잡혔거든? 그러니까 너도 부당행위니까 취득금액은 6억이 아니고 너도 얼마나 된다? 10억으로 해서 양도차익은 2억이야. 이 금액 갖고 세금 내면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저는 아싸입니까? 아니면 어이씨 이겁니까? 아싸 저거죠. 왜? 6억 내고 2억이니까. 다음 형한테 좀 미안한 건 있어도 이렇게 항상 부당하게 되면 그럼 양도자가 되건 취득자가 되건 항상 부당하면 다 뭐라고 합니까? 시가로 계산하게 된다 이거죠. 자, 위에 건 이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인데 이건 또 뭐냐 이거죠. 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런 거예요. 저거는 지금 매매를 한 거하고 자, 오늘이 6월 20일 네. 오늘 저 이만한 땅을 매매해요. 자, 갑으로부터 제가 매매합니다. 자, 현재 매매 금액은 10억 원이에요. 지금 계약서를 써요. 쓰면서 이제 계약일은 오늘이니까 자, 잔금은 언제 줄 거냐 해서 제가 잔금은 6월 30일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잔금은 이때 주겠다 했더니 매도자가 깜짝 놀라죠. 아니 무슨 잔금을 그렇게 9일 만에 줍니까? 제가 그랬죠. 아니요. 내년도 2018년 6월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갑이 얼굴 색이 확 변하더니 야 그럼 안 팔겠다 이거지. 당연하죠. 왜? 얘는 올해 돈을 받기 원하지 내년도에 받기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합니다. 제발 팔으라고. 했더니 갑이 알았대요. 판대요. 대신 조건이 있대. 뭔 조건? 11억 달래요. 그럼 내가 지금 계약해서 지금 돈 주면 얼마면 돼요? 10억이면 되지만 나중에 준다고 해서 얼마? 11억 돼요. 그럼 지금과 나중에 차익 얼마나? 1억 나. 이 1억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고 이 금액을 포함한대요. 그럼 결국 내가 실지급한 금액이 취득 금액이 된다 이거죠. 그게 그 첫째 얘기인데 보면 1번. 자, 매입이나 자, 354쪽에 중간에 동그라미 1번. 건설가에게 취득세, 취득에 든 이제 취득세와 또 등록명세 기타 부대 비용을 합한 금액이에요. 다만 현재 가치 할인 차금과 폐업 시 잔존제에 대한 부가가치는 포함하되 부당행위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합니다. 자, 됐죠?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는 취득 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취득 중에 발생한 소송 비용이에요. 소송 비용. 그래서 이런 소송 비용도 취득 금액에 포함해요. 다만 이 소송 비용이 이미 타소득,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사업소득인데 이미 양도세가 아니고 이미 사업소득에서 공제받게 되면 그땐 제외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취득에 관한 쟁송 있는 경우 그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에서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 등의 금액입니다. 이 금액도 취득 금액에 포함이 돼요. 하지만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즉 필요 경비에 산입된 건 제외한다 해서 즉 이미 타소득에서 공제받은 건 뭔다 제외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는 당사자 간에 발생한 약정이자의 약정이자. 얘도 포함해요. 근데 얘가 약정이자가 아니고 연체이자 혹은 은행 대출이자, 은행이자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 제외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약정이자만 포함되지 은행이자나 연체이자는 절대로 포함되지 않아요. 자, 얘도 볼게요. 자,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 그 취득 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그 가액을 확정할 경우 당해 이자 금액이 취득 금액에 포함이 돼요.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 지급기를 지연, 쉽게 연체입니다. 로 인해서 발생된 이자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죠. 또 우측에 보면 맨 위에 부동산 취득 대금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도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4번, 5번 묶으게요. 4번, 5번 둘 다 상가액인데, 자, 여타 이 상가액, 상각비, 이 상가액도 취득 금액에 포함이 돼요. 근데 마찬가지 상가액도 얘하고 똑같아요. 이미 사업소득에서 공제받게 되면 마찬가지 뭡니까? 제외합니다. 이미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으면 제외하게 돼요. 얘들 읽어볼게요. 자, 4번. 현재 가차는 차금을 취득 원가에 포함할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뭡니까? 그 현재 가차는 차금 상각액입니다. 액을 각 연도에 사업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으면 취득가액에서 뭐한다? 공제합니다. 또 5번.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예요. 로서 마찬가지 각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으면 마찬가지 취득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제외하게 돼요. 그래서 요까지 취득가액인데 특히 이 취득가액은 이제 노랗게 쓰는 부분은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것이 포함이고 어떤 것이 제외인지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실제 비용 가볼게요. 이제 실제 비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중축이나 개수 같은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하나 있고, 둘째 뭐가 있냐면 양도비. 이 두 개. 그래서 두 개가 실제 비용이에요. 다만 자본적 지출과 반대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이거죠. 수익적 지출인데 이거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합니다. 항상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만 되지 수익적 지출. 그럼 대체 얘는 뭐고 얘는 뭐냐 이건데 얘는요 자본적 지출은 이런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중축이나 개수와 같은 이렇게 발생된 큰 비용들이요. 큰 비용. 그럼 저희가 중축이나 개수로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첫째는 자산의 가치가 증대돼요. 가치가 증대가 됩니다. 둘째는 자산의 사용기간이 연장돼요. 즉 내용연수가 증대돼요. 그래서 가치도 증대가 되고 사용기간도 똑같이 증대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자본적 지출이고, 그럼 수익적 지출, 그럼 얘는 뭐냐? 얘는요 단순 유지비예요. 형광 등을 교체했다든가 창문 같은 걸 교체한 그런 단순 비용이 수익적 지출이고, 얘는 저희가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그럼 결국 얘에 속하는 종류, 이 종류만 기억하면 돼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자, 하나씩 종류만 볼게요. 자, 그게 넘겨봐 있겠네요. 교재 356쪽이에요. 맨 위에 3번. 자, 기타 필요 경비입니다. 자, 1번 자본적 지출, 기억번. 자,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가상각의 자산, 쉽게 건물 같은 거, 건물의 내용연수입니다. 사용 가능한 기간이에요. 그걸 연장하거나 그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출된 수선비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다 해서 1번 본래 용도 변경에 의한 개조비, B번 엘리베이터나 냉난방장치 설치비, C번 빌딩 등의 피난시설의 설치비, D번 재등으로 인해서 건물이나 기계 설비 등의 멸실 혹은 훼손되어서 해당 자산의 본래 용도로서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을 복구, 그 다음 2번 기타 개량이나 확장 등에 관련된 비용들, 이런 것들 다 뭐랍니까? 자본적 지출.
결국은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또 니은번 갑니다. 자,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입니다. 자, 후자 동그라미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에요. 자, 아까 소송비용이 조심할 게 이거예요. 취득 중에 발생된 소송비용은 이제 취득 금액에 포함이 됩니다만 이게 취득한 후에 발생된 비용은 자, 이런 뭐예요? 자본적 지출에 포함돼서 이게 취득 중에 발생된 비용인지 취득한 후에 발생된 비용인지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 중인지 후인지. 또 디귿번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기량 기타 이용 편의를 위해서 발생한 비용도 있네요. 1번 개발이익 환수하는 법률상 뭐 개발 부담금. 미음번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뭐 재건축 부담금. 자, 비읍번 협의 매수나 수용 재결 불복으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액이 증가된 경우의 소송 비용. 그 다음에 시읍번 기타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를 보니까 수익자 부담금. 또 두 줄을 끝에 보니까 장애 철거비. 그 다음에 우측 페이지 메뉴에 가면 도로 신설비.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면 끝에 사방사업비. 이런 것들 다 뭐라 해요? 자본적 지출. 이거 외울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걸 다 외운다는 거 너무 힘들고, 즉 자본적 지출은 대부분 다 금액이 크다. 발생되는 금액이 다 크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그래서 발생된 금액이 대부분 다 크다. 자, 두 번째 양도비 갈게요. 그 양도비는 다 작아요. 자, 기억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서 납부한 증권거래세, 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및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같은 단순 비용이에요. 이런 비용이 있고, 또 니은본이네요.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서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및 기타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면서 발생한 채권 매각 차손이에요. 채권은 분명히 만기가 있어요.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다 타요. 하지만 만기 전에 처분하면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까집니다. 그것도 전부 다 뭐다? 필요경비에 산입을 시켜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뭐예요? 양도비에 해당한다. 그럼 결국은 금액이 큰 건 다 뭐가 돼요? 자본적 지출. 짠 건 뭐가 됩니까? 양도비. 뭐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지 거래가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 그래서 실지 양도값, 실지 취득값, 실제 비용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값이 추계가입니다. 추계가 되면 항상 뭐합니까? 순서만 기억하면 돼요. 어떻게? 매감, 환기입니다. 매감, 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계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359쪽에 세 번째입니다. 자, 추계 결정의 경우인데 보죠. 자,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어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는 다음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됐다는 가액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아까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다 무슨가 시가였기 때문에 이건 빼고요. 그래서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매매가가 불분명하다. 그때 뭐한다? 추계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하냐? 1번. 자, 첫째 무슨 값입니까? 매매사례가. 두 번째 뭡니까? 감정가. 셋째 뭡니까? 환산, 취득가. 넘기면 넷째 기준시가에서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데, 그럼 여기서 그 환산가 얘기만 잠깐 할게요. 환산가. 이 환산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말 좋아 환산까지. 저는 이걸 이렇게 불러요. 이게 대충 정한 금액이에요. 대충인데 왜 대충이라고 하냐면 봐봐요. 자, 어떤 건물이 있어. 건물. 과거 2000년도에 샀단 말이야. 여러분 2017년도에 팔았어요. 자, 양도한 금액이 10억이에요. 자, 취득한 금액이 4억이에요. 그럼 이렇게 실제 매매된 금액 갖고 세액 산정하면 돼요. 그죠? 근데 취득한 금액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어떻게 해요? 실지 양도가 빼기 무슨 가? 매매 설액가. 없으면 실지 양도가 빼기 무슨 가? 감정가. 없으면 실지 양도가 빼기 무슨 가? 환산가인데, 그럼 대체 환산가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보여줄게요. 이제 환산가는 뭐냐면 얘하고 얘는 실제 매매된 금액인데, 대한민국에는 모든 부동산, 건물이 되건 토지가 됐건 옛날 1990년도부터 도입한 게 있어요. 도입한 게.
뭘 도입했냐면 정부가 고시한 금액, 일명 기준시가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90년도부터 정부는 요 기준시가라는 걸 정해서 매년 금액을 고시해요. 매년. 그러면 2000년도에도 이 건물이 있었다면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 있었겠죠? 분명히 있고 지금도 올해도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보니까 저 건물에 대한 정부 고시 금액은 5억이었어요. 무슨 가가? 기준시가가. 그럼 과거를 쭉 거슬러보니까 실제 매매가는 확인한데 얘는 확인돼요. 국토기통부 가면 확인 가능해요. 봤더니 과거에는 건물 기준시가가 2억이었어요. 2억. 그러면 요 비율로 가는 거야. 그냥. 그럼 지금 현재 비율이 정부가 정한 금액하고 시세하고 보니까 몇 대면? 1대 2잖아요. 그죠?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야. 얘도 그럼 과거도 그냥 어떻게 1대 2가 되겠지. 그냥 대충. 그거 얼마예요? 4억이네. 4억. 이거예요. 그럼 얘를 환산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공식에 보면 돼 있어요. 공식에 양도 가격 얼마입니까? 10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 5억이네. 5억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입니다. 똑같이 얼마입니까? 4억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준시가로 을부리하게 대충 구하는 게 이게 뭐다? 환산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산가고 하나 더 볼게요. 이제 기준시가 볼 건데 360페이지 가봅니다. 이제 기준시가인데 자, 얘는 이제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시가표준액이라고 국세에서는 명칭을 달리해서 뭐라 합니까? 기준시가라고 하는데 둘 다 같은 얘기예요. 시가표준액이 됐건 기준시가가 됐건 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자, 밑에 핵심 체크 봐봐요. 토지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정하냐? 자, 토지는요.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법률상 자, 법에 따른 금액 개별 공시지가 즉 정부가 정한 땅값이에요. 땅값. 뭐라 합니까? 개별 공시지가가 되고 중간에 다 필요 없고요. 맨 밑에 2번 예외가요. 자,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이다. 이 지정지역은 투기지역이에요. 투기지역인데 이 지역은 어떻게 해요? 이미 나와 있는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뭐합니까? 배율로 해요. 배율. 그래서 정부가 정한 배율 몇 배가 뛰었냐? 그 배율을 곱하게 돼 있는 거죠. 자, 이제 우측에 두 번째 주택가입니다. 주택은요. 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하는 법률에 의해서 공시하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단독주택은 뭐랍니까?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은요. 공동주택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한 집값이죠.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셋째, 건물가입니다. 자, 건물 일반 건물이 있고 이제 두 번째 오피스텔 같은 지정 건물인데 일반 건물 봐요. 땡땡. 건물의 용도나 신축 가격, 구조, 용도, 위치 등을 참작해서 매년 한 번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한 가액이에요. 2번도 볼게요. 오피스텔이나 기타 상업용 건물인데요. 땡땡 봐요.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하고 그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의 용도, 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선 건물의 종류, 규모, 상황, 위치 등 고려해서 매년 한 번 이상 누가 국세청장이 어떻게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괄 산정한대요. 그럼 이게 뭐냐면 그럼 건물은 패턴이 두 가지예요. 이게 일반 건물이 있고 이제 지정 건물이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일반 건물, 요게 지정 건물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럼 건물 가격은 국세청장이 정한대요. 다만 일반 건물은 국세청장이 건물 금액만 정하는 거예요. 국세청장이 건물 금액만 정하는 거고 땅땡이는 그냥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근데 얘가 지정 건물이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토지 금액과 건물 금액을 합쳐서 한꺼번에 누가 정해요? 국세청장이 고시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얘는 일반 건물이니까 건물 금액 누가 정하고 국세청장이 이 건물의 땅은 누가 정해요? 개별 공시지가. 다음에 이게 지정 건물 같으면 어떻게 토지와 건물 합쳐서 한꺼번에 고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4번도 맞아볼게요. 자, 부동산 취득 할수 권리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파트 당첨권인데 땡땡. 양도자산의 종류나 규모, 상황 등 고려해서 취득이라고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 쉽게 얘기하면 중도금이죠. 중도금에다가 자, 뭘 합칩니까?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납입한 금액에다 뭘 합친 금액? P가 합쳐진 금액이 이게 뭐예요? 그 당첨권의 기준 시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정도까지만 일단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뭡니까? 추계, 매감, 환기요. 자,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자,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마지막. 자, 364쪽에 자, 4번입니다. 자, 추계 결정에 의한 경우 필요경비 무슨 공제? 계산공제예요. 버전. 자,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추계 결정, 즉 매매사례가나 감정가나 환산가입니다. 또는 기준 시가로 할 경우 인정되는 필요경비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대요. 그래서 네모표에 보니까 네모 안에 나와 있는 만큼 그 표에 있는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해줘. 토지의 경우는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3%예요. 다음은 그놈의 땅덩이가 미등기 얼마? 0.3%가 되고, 둘째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건물이건 지정건 똑같죠. 해서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이 3%예요. 미등기는 똑같이 0.3%입니다. 셋째, 자,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취득 당시 개별이나 공동주택 가액이 곱하기 얼마? 3%. 미등기 똑같이 얼마? 0.3%. 그럼 결국은 토지와 건물과 주택이 다 똑같다는 거죠. 항상 취득 당시에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 몇 퍼센트? 3%요. 미등기는요, 0.3%만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우측엔 자, 지상권 전세권은 7%요. 나머지 건 1%만큼 쓴대요. 그럼 결국은 자, 저는 토지와 건물 주택만 기억하면 돼요. 어떻게? 취득 당시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 몇 퍼센트? 3%. 미등기 얼마? 0.3%를 적용해요. 그게 추계했을 때 계산공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추계가 되면 절대 실제 비용 빼는 거 아니에요. 뭐 뺀다고요? 추계에서 빼. 무슨 공제? 계산공제고요. 다 기억할 거 없어요. 토지, 건물, 주택은 취득 당시 정부가 정한 금액 기준시가 곱하기 몇 퍼센트? 3%요. 미등기 얼마? 0.3%만큼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추계되면 계산공제한다. 몇 퍼센트? 3%. 미등기 얼마? 0.3%만큼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잘 됐어요, 이제. 그럼 결국 원칙은 항상 뭐 원칙? 실거래가 원칙이요. 불분명하다 뭡니까? 추계합니다. 다만, 하나 더, 이제 365쪽에 상단에 가면 괄호 2번 있어요. 필요경비 공제액의 선택적 적용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일단 볼게요.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 결정한 경우 환산가입니다. 다음에 1번의 금액이 2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2번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환산가일 때만 이게 가능해요. 환산가일 때. 그래서 환산가일 때는 뭐냐 이거예요. 양도가격 빼기 환산취득가 빼기 환산취득가는 계산공제죠. 계산공제. 이렇게 해서 구해낸 양도 차익하고 이거 대신 양도가격 빼기 이거 대신이에요. 자본적 지출. 또 이거 대신 양도비를 빼서 계산된 양도 차익하고 비교해서 세금이 조금 나오는 걸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돼요? 그냥 아까 그냥 매감한게 추계되면 무조건 이거잖아. 이건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봐봐요. 자, 어떤 갑이 건물을 샀어. 과거에 건물 얼마에 샀냐? 쉽게 산 게 10억에 샀다고 합시다. 10억에. 요번에 저 건물을 이 건물을 요번에 20억에 팔았어요. 20억에. 그럼 실제 매매가 나왔으면 문제 없죠, 그죠? 근데 실제 매매가가 없어. 취득 금액이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면 추계해야 돼. 무슨가 매매사례가나 감정가 해야 되는데 이게 불분명하다. 알 수 없대. 그 끝내는 어떻게 돼? 끝내는 환산가로 해서 환산가로. 환산가 했더니 에게 계산된 게 6억이야. 가령 6억이야. 그럼 실제 양도환급이 20억 빼기 6억을 빼는 거예요. 근데 이 갑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억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취득 금액은 그냥 기억 안 나. 안 나면 법률상 매감한기는 맞는데 이 건물 한 20년 보유하다 보니까 이게 낡아갖고 중간에 고친 돈이죠. 고친 돈이. 그래서 건물을 싹 뜯어 고쳐서 엘리베이터도 바꾸고 다 바꿔서 한 10억 들어서 고친 돈만.
고친 돈만. 일명 자본적 지출이 얼마? 15억 든 거예요. 그럼 얘가 그럼 가령 아까 10억에 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양도금액 얼마? 20억 빼기 취득금액 얼마? 10억 빼기 자본지출 얼마? 15억 마이너스 세금 낼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얘가 취득금액을 몰라서 추계가 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추계되면 절대 실제 비용 안 쓴다고 했어요. 안 쓴 상태에서 무조건 매가만기가 되고 비용은 계산공제하니까 허이 얼마 안 되는 거야. 얘 하고 계산공제 해보니까 계산공제 한 1억밖에 안 돼. 합의 7억밖에 안 된대. 다 해봐야. 근데 내가 고치려고 쓴 게 얼마인데 15억인데. 이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럼 니네가 그럼 선택해서 하게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금액하고 얘하고 합쳐서 두 개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럼 얘 보면 어떻게 해? 양도금액 20억 빼기 취득금액 6억 계산금 1억 얼마야? 13억? 얘는 얼마? 양도금액 20억 자본지출 15억 없다고 치고 5억. 그럼 뭐가 더 적죠? 이게 더 적죠. 이걸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규정도 있었고 실제 이 문제가 저희 시험에 처음 한번 언급된 적이 있어요. 그게 그 뒤에 가면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가 대표적인 그런 형태의 문제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들. 참 어려웠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양도 차익 구하는 방법을 꼭 다시 한번 숙지를 하고 계시고 잘 암기를 하셔야 돼요. 나머지 얘기 갑시다.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나 이제 기본 공제인데 둘 중에 시험에 나오면 얘가 납니다. 얘가 날 거고 이 장기 보유 공제는요 실지 거래가가 됐건 추계가 됐건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볼게요. 자, 교재 368쪽 갑니다.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인데 얘는 자, 일단은 양도하는 자산마다 자산별 공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양도하는 물건마다 공제해서 물적 공제입니다. 그래서 자산별 공제요. 물적 공제에 성격을 띠고요. 그다음에 국내 재산, 국내 부동산, 국내 재산만 공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재산이 공동소유, 공유재산이면 각자의 지분별로 각자의 지분만큼 공제예요. 그래서 자산별 공제요, 물적 공제요, 그 다음에 국내 재산만 공제를 하게 됩니다. 왜 하냐? 이제 하는 이유도 전에 얘기했어요. 하는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동결과 부동산 시장의 결집, 그래서 결집과 동결을 방지합니다. 이걸 방지하려고 해요. 결집과 동결을 방지하고자 해서 장기 보유, 자, 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언제 하냐? 요건이 있죠? 자, 법률상 요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돼요. 첫째는 공제 대상인데 이 대상물은 반드시 토지, 그 다음 건물, 물론 건물에 주택이 포함됩니다. 주택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얘네만 해요. 얘네만. 그래서 토지와 건물과 조합원 입주권에 한해서만 공제 대상에 해당돼요. 얘네 하는 거 안 돼요. 얘네만 됩니다. 두 번째, 반드시요 등기돼야 돼. 등기. 미등기되면 안 돼요. 반드시 등기돼야 돼요. 근데 이게 미등기여도 이게 부득이 미등기되면 봐줘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고의적인 미등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등기돼야 되고, 셋째, 적어도 반드시 3년 이상은 보유해야 돼요. 보유. 여기 좀 이따 볼게요. 이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럼 대체 얼마나 공제하냐? 자, 공제액인데, 자, 이제 좋아야죠. 공제액은 이미 나와 있는 이 양도 차익이에요. 그래서 이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기 법이 정한 공제율을 곱해요. 자, 뭐에다가 양도 차익에 뭘 곱한다고요? 공제율을 곱합니다. 대체 얼마인데? 공제율이 크게 두 가지. 첫째, 1세대 1주택. 이때 1주택은 원래 양도세가 비과세인데 얘는 세금을 내는 경우의 주택.
그럼 1주택이 세금 내는 경우는 딱 한 번이에요. 그게 고가주택일 때. 쉽게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 고가주택. 이럴 때는 24부터 최고 80%까지 24부터 최고 80%까지 공제가 돼요. 다만 얘가 1세대 1주택 이외였다고 하면 얘는 10에서부터 최고 30%입니다. 그래서 최저가 얼마고 3년 이상, 최대가 얼마고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1주택은 연간 8%씩 인상돼서 공제가 되고 그 외에는 연간 3%씩 인상해서 공제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장기보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물론 제가 안 적은 게 있지만 안 적은 책 보고 할게요. 자, 갑니다. 368쪽에 가볼게요. 1번 의인데, 자,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처분 시 일부 공제를 통해서 보유기간 동안에 명목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경감과 과중한 세부담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동결 효과와 결집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적용한 공제입니다. 두 번째 대상인데, 자, 등기된 토지와 건물, 주택 포함됩니다. 이로써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니까 자, 핵심 체크에 보유기간 적용 방법이 있죠. 보셔요. 첫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예요. 단 두 번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5년 내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 이게 이제 다음 주 볼 건데 2월 과세인데,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요 언제부터입니까? 그 당해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 쉽게 얘기하면 증여받아서 양도했을 때 증여받은 날이 아니고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입니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그 기간을 판단한다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가업상속 공제가 되는 경우, 쉽게 얘기하면 가업상속인데요. 가업상속일 때는 언제부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간 따집니다. 근데 조심할 게 또 4번이에요. 밑에 4번. 자, 4번은 상속이죠. 4번은 일반 상속인데 일반 상속은이 언제부터? 상속 개시일부터예요. 똑같은 상속인데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일반 상속은 언제부터고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고, 그게 가업상속은 언제부터고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따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속이어도 이게 일반 상속이냐 아니면 가업상속이냐에 서 달라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사면 토지는 언제? 당초 취득한 날부터 합니다. 당초 취득한 날부터 기간 따지고요. 다섯 번째, 조합원 입주권 언제입니까? 입주권은 기존 건물과 그 부수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까지로 기간 잡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의 기간만 알고 계시면 되겠지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장기 보유고. 자, 밑에 공제액 봐요. 공제액은 밑에 표에 나와 있지만 표에 있는 만큼 공제해서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에서 연차별로 죄다 공제가 되는데, 그렇게 연차별로 공제 규정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연차별로 공제 규정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보고 올 테니까 적어도 3년 이상, 그 다음에 5년 이상, 그 다음에 10년 이상 그 세 개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3년, 5년, 10년. 맨 밑에 네 번째, 자, 동일연도에 수양도했다. 그래도 공제 요건만 성립되면 전부 다 어떻게? 자산별로 각각 공제해요. 자산별로 각각 뭐 한다? 공제해 준다. 대신 5번 넘겨서 다 미등기도 안 돼. 아까 얘기했어요. 등기돼야지. 미등기되면 절대로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장기보유 공제고, 하나 더 볼게요. 핵심 체크 봅니다. 370페이지. 자, 양도소득 금액의 구분 계산과 결손금 통산인데, 이건 또 뭐냐? 봐요. 양도소득 금액은요, 다음에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요. 각 소득금액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는 합산, 같은 말로 통산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밑에 1, 2, 3번 있죠. 4번 내비두고. 그럼 1번이 보니까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이 있고, 2번이 주식이 있고, 3번이 파생상품이 있죠. 그럼 양도세를 매길 때 1번 별도, 2번 별도, 3번 별도로 각각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양도한 게 토지가 있고 주식이 있고 파생상품이 있다. 세 개를 다 합치지 말고 건건이 그 1번 전체는, 그럼 1번은 1번끼리 합쳐서 계산, 2번은 2번끼리 계산,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번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토지를 팔고 건물 팔았는데 토지는 이익이 났는데 건물은 손해를 봤어요. 그럼 두 개를 가감하면 돼. 그냥 통산해갖고 남는 금액하고 매기면 돼요. 근데 1번 자 토지 팔고 2번 주식 팔았는데 토지는 이익이 났는데 주식은 손해를 봤네? 이거 통산 안 해. 그냥 각각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통산은 1번은 1번끼리 가감이 되는 거고 2번은 2번끼리 3번은 3번끼리만 가감돼야지 절대 1, 2, 3번이 상호간에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4번에 그런 내용이 써 있는 거니까 뭐 참고 삼아서 얘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장기부 공제고 자 기본 공제까지 할게요. 자 기본 공제인데 얘는 쉬워. 아까 이제 250만 원만 기억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보죠.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자, 얘는요. 자산별 공제가 아니고 소득별 공제입니다. 소득별 공제. 그 다음에 물적 공제가 아니고 인적 공제예요. 인적 공제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재산도 공제가 되지만 국외 재산, 그래서 국내 것도 국외 것도 다 돼요. 그래서 국내 재산도 공제하고 국외 재산도 공제가 돼요. 대신에 그게 공유 재산이면 공유자 각자가 돼요. 그래서 아까 장기보유는 지분별로 공제했죠. 얘는 각자 너도 250만 원, 나도 250만 원 각각 공제가 돼요. 왜 하냐? 하는 목적은 없고요. 바로 갑니다. 요건. 언제예요? 요건이지 얘도. 요건. 첫째, 공제 대상은요. 모든 재산이 다 돼요. 모든 재산이 다 공제됩니다. 대신 얘도 등기돼야 돼. 등기. 대신 세 번째, 보유기간도 무시해요. 보유기간도 관계없이요. 관계없어요. 얼마나 공제하냐? 자, 중요한 게 얘예요. 공제액인데 얘는요. 소득별로입니다. 소득별로 얼마? 연 250만 원이 공제돼요. 뭐별로? 소득별로입니다. 얼마? 연 250이에요. 연 250.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별인데 이게 뭐니? 아까 통산할 수 있는 거 똑같아요. 첫째,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 전체에서 얼마? 연 250. 둘째, 주식이에요. 그래서 얼마? 연 똑같이 250. 그 다음에 셋째, 파생상품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얼마? 연 250. 그래서 최대 1년 동안 이것저것 다 팔면 최대 얼마? 최대 750만 원까지는 공제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얘만 기억해요. 소득별로 각각 얼마씩 연 250만 원씩 공제한다. 자 보세요. 371쪽에 자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금액이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넘겨봐봐요. 자 372쪽에 첫째 공제 대상은 자 보유기간의 장단위나 과세대상과 관계없이 모든 자산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모든 자산이 다 공제가 돼요. 자, 공제액인데 두 번째. 자,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선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다음의 소득별로 각각 얼마씩 연 250만 원씩 공제한다. 또한 공유재산이면 어떻게 공유자 각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2번 주식과 출자지분. 3번 파생상품. 그 각각에 대해서 연 얼마씩 250만 원씩 공제해 준대요. 또 세 번째, 저 양도소득 금액에 뭐 감면소득 금액이 있다. 이건 뭐 읽어보세요. 큰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 공제입니다. 다 있네요, 그죠? 자, 빼내면 이제 과세 표준이요 곱하기 세율인데, 자 곱하기 세율 요거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참 뭐 다음 주에 모의고사 뭐 해요? 모의고사 봤어요? 안 봤어요? 모의고사 한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모의고사 해설까지 아마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다음 주는 이제 아마 수업이 아마 1시간 정도 더 할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래서 다음 주는 374쪽부터 끝까지 정리를 할 거고요. 끝까지 하고 그다음 모의고사 해설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달 강의를 마무리할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어쨌든 고생들 하셨고요. 날씨 더우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뵙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